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반장 오늘 대망의 10번째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성폭행 거짓말한 BJ입니다. 아이돌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던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여성 BJ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7년에 이 아이돌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에서 탈퇴합니다. 그 이후에는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을 하는데 이 BJ가 지난해 소속사 대표를 돌연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이 본인이 1월 새벽에 그 사무실에 있는 작은 방에서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벌인 경찰이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BJ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네, 좀 다릅니다. 이 본인이요, 대표를 피해서 이 문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갔다.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CCTV 속 모습은 그런 설명과 좀 달랐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요, 뛰쳐나오질 않습니다.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더니 이 바깥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립글로즈 바르고 또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3일 뒤에는요, 이 사무실에서 BJ가 상당히 신이 난 듯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도 잡혀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 측은 이때 당시에 이 BJ가 금전적으로 좀 후원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대표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더니 저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저희가 뭐 피해자 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CCTV 속 영상은 그 사건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많이 좀 어색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CCTV 영상 그 BJ가 휴대폰을 막 하던데 혹시 그 순간에 뭐 경찰이나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사건 직후에도 휴대전화를 만지고요. 그 사건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소속사 직원이랑 카톡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도움 요청한다든가 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언급을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안 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고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요. 그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랑 다르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하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지난해 9월에 이 BJ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그러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이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BJ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동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날부터 이제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생각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좀 뜯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뭐 합의금을 한 3억 정도는 뜯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었거든요. 자, 결국 저 얘기는 돈 때문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검찰이 파악한 동기는 돈보다는 앙심이었습니다. 이 BJ가 소속사 대표한테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앙심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이 보는 진짜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벌어지고 3일 뒤에 BJ가 대표 사무실로 왔는데 금전적인 후원을 요구도 했지만 이후에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본인 지인에게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내가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도 합니다. 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한 겁니다. 검찰 구형이 1년이었죠. 맞습니다. 이 재판부도 CCTV를 주요 증거로 봤는데요. 이 BJ의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게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태도나 입장에 비춰보면 이 BJ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어지간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가 나오기는 힘든데 말이죠. 자, 그리고 사건 반장 본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장비 가지고 가주세요 하더니 저희가 대표 측에서 직원분이 장비 반납해달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응하지 않으시고 장비를 이제 임의로 자신이 계속 사용해서 소속사와 별개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반납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한 이후에야 반납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 못하겠다 해놓고 그 소속사 측 장비를 계속 무단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 BJ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일을 못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는 자신들 재산인 방송 장비 그걸 반납해라 요청을 했는데 와중에 장비는 무단으로 또 계속 사용을 합니다. 결국 소속사가 내용 증명 보낸 뒤에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 그리고 무고죄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BJ가 일명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데 자, 그 관련해서 소속사 대표 측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실제 방송에서는 뭐 힘들어서 이렇게 우는 장면처럼 나왔지만 그 당시 그 광고 그 예고편에 봤을 때는 그런 형사소송에 휘말렸다 이러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분명히 소속사 대표와의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강하게 돼가지고 그 당시 방송사에 그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방송을 하지 말아라 하며 경고를 취했고 그 결과 이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자,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한 예능 방송에서 저 형사소송 소송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이게 촬영까지 했고요. 예고편까지 나갔습니다. 본방이 나가진 않았는데 이 BJ가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그 예고편에 나갔던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이 당연히 이 BJ의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해당 토크쇼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방송 중지해달라 사실과 다르다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그 예능 측에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고편에 담겼던 건데 내용 증명 우리가 받아본 뒤에 삭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인 양 예. 뭐 이렇게 예고를 했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 예고편이 나갔다. 방송에 나갈 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변호인은요. 그 언론에서 이 해당 재판 내용을 얘기하면서 뭔가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좀 주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무고죄는 최소 무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형량만큼 처벌받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이 의심받고 진짜 벌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는 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뭐 BJ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까지 한 마당이더라고요.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인데 소속사 대표 측에서 사건 반장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말이죠. 자, 이 해당 BJ 다이아라는 걸그룹의 전 멤버 소미 라고 이미 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핫픽 이렇게 정의하고요. 두 번째 핫픽 이어갑니다. 자, 사반 핫픽 두 번째는 역대급 승객입니다. 자, 사반 가족인 영무원분이 이 역대급 승객, 지하철 승객을 제보한 거예요. 네, 일단 이분이 24년차 영무원입니다. 지난 1월에 한 여성 승객이 지하철 개찰구 쪽 그 수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나가서 그 여성 승객에게 가서요. 교통카드 찍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승객이 잠깐 화장실 다녀오려는 거다라면서 자신의 카드를 맡기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화장실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럼 당연히 카드 찾으러 영무실로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대로 지하철을 타러 간 겁니다. 아하. 자, 이 여성 승객 영무원을 만난 뒤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영무원 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1차원이니까 탈락을 그러더라고, 또. 그래갖고, 여자고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방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방을 낚아챘어요. 다른 또 여직원이 와야 될 것 같아갖고, 이 여자니까 이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내려와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눈을 확 쑤신 거예요, 제 눈을. 실명하였는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을 받아갖고, 근데 또 그 각막이 아니고 그 공막 그 옆에 부분 흰자위를 이렇게 가격을 당하니까 자,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영무원분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눈을 쑤셨다는 거예요. 찔렸다고 했는데 아니, 쑤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쑤셔진 건데 그 영무원 주장에 따르면 뭐 영무실로 가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 아니다, 나는 못 간다 이 문제로 막 둘이서 옥신각신 하던 와중에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그걸 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무원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성의 가방을 낚아챘더니 어허. 이 여성이 도둑이다, 강도다, 아이고. 난리가 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가방을 뺏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이런 와중에 승객이 영무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요. 이 손가락으로 영무원의 눈을 세게 쑤셨다, 찔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흰자위 부분 공막에 이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예, 지금 뭐 보고 계시지만 눈 저거 보십시오, 저거. 이 막 핏줄이 탁 터져가지고 말이죠. 자,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 승객 황당하게도 나도 맞았다, 쌍방. 네, 나도 코를 찔렸다. 이렇게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영무원 주장에 따르면요. 이 여성 승객이 삿대질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하길래 이거 진짜 기분 나쁜 행동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도 삿대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여성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 코에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도 코를 찔렸다면서 나도 피해자다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결국 경찰 대동하고 영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여성은 무임승차에 대한 부과금으로 이 원래 요금이 1,500원인데 여기에 31배인 46,500원을 아유.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에게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46,000원 뭐 이렇게 돈을 물 거였으면 그냥 택시 타고 가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여성 승객 과연 이번이 첫 번째였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첫날 걸렸을 때도 부가금 끊을 때도 자기가 사업체를 5개 있대요. 사업체가 5개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냐 그러면서 그 부가금 내고 가세요 그랬더니 카드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래갖고 입금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입금을 했는데 나가서 1,000번을 받을 거라더니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역시 상습범이었군요. 네, 이전에도 무임승차 걸린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른 영무원이요, 이 여성이 무임승차하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역시나 그때도 나가서 카드 찍으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내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라면서 휴대전화를 건넸는데 영무원이 이걸 아무리 찍어봐도 결제가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동을 피우면서 내가 무임승차하려고 한 거 영상 보여줘라. 증거 들이밀면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영상이 있잖아요. 보여줬더니 인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갑자기 무임승차 하려고 한 건 맞는데 내가 사업체가 5개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겠냐라면서 또 와중에 카드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원래 거죠. 진짜 부자들은 현찰만 있죠. 네, 그래서 계좌이체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휴대전화로 본인의 그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데 그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당시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때도 역시나 1,500원 요금에 31배, 이 46,500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업체는 5개 있지만 1,500원은 없는 이 여성. 중요한 거는 사과를 했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본방 나간 이후에도요 사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검찰 송치가 됐고요. 벌금 처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제보자 같은 경우엔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제보자 회사에서 이 방송 나간 이후에 바디캠이랑 방검복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도 지급 예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나간 이후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자, 1,500원 아끼려다가 46,500원 그것도 2번씩 낸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벌금도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은 거니까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은 거죠. 자, 요금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4반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앞입니다. 1차로에선 불박차. 자, 아이와 아빠가 지금 손잡고 건너 빵! 아이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려고 하죠. 빵 소리에 놀라서 아이가. 그러니까 또 빵! 자, 화가 난 아빠. 차를 향해서 분노의 킥파. 어디 감히 빵빵거려 하듯 차주를 계속 노려봅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여기까지만 보면 차주가 이상한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의 숨은 속사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 월요일 날인데 경기 오산시에 있는 그 도로인데요. 그 제보자가 1차선으로 가다가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빵 하고 누르니까 또 열받으니까 지나던 남성이 발로 찼는데 사실은 그 2차선에서 다른 차가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후방 카메라 보니까 뒷차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 그러니까 뒷차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서라고 하는 주의 차원에서 빵빵 했는데 아마 저 남성은 자기한테 한 줄 오해했던 것 같죠. 차가 아무튼 빵빵 하는 바람에 그 뒤에서 오는 차가 천천히 섰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랬으니까 그 제보자가 횡단보도 건너던 남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나가는 걸 빵빵하고 한 게 아니고 옆에 차가 오니까 사고 날까 봐 알려준 거예요 했는데도 이 남성은 화가 났는지 그냥 쌩까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결국 이게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고 해도 남의 차에 발길질은 좀... 두 가지가 이상하죠. 발길질도 발길질이고 아이랑 손을 잡고 있는데 발길질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빠 아닌가요? 자, 지금 발길질해서 이 센터에 가보니까 범퍼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이고야. 렌트비가 필요하겠죠. 만약 곧 교체를 한다면 30만 원 소요가 됩니다. 130만 원 손해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저거는 뭐 절도예요. 손괴입니다. 손괴죄로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이하고 손잡고 가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맞아. 하는 거 저게 화를 낸 게 맞는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랑- 아이 손잡고 아이 손잡고 좋은 일 해야 되죠? 아이랑 아빠 발길질? 조심하라고 딱 한 건데. 네. 아이가 잘 차네 아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집어넣지. 아, 진짜. 하고 내려서 그냥 보라니다가. 이거 문 닫아요. 닫아가지고 조끼 정말. 아니, 그러니까 문 닫아요. 알았어. 하나 줄거 아니까. 하나 줄게. 아, 욕하지 말고요. 야, 너 뭐란 뭐야? 그거 알지? 야, 너 봐봐. 너 알지? 야, 형한테 그러지? 아, 똑바로 형안 내려? 같이 진짜. 야, 왜 그래? 여기야! 야! 뒤집지 마시오, 이거! 여기! 네, 말씀하세요. 네, 손님, 폐요, 너무 폐요. 와, 여기 이 집주역 좀 해주세요. 아니, 와, 빨리요!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신고를 하셨어요? 아, 손님이 때려서 신고한 거죠, 지금. 빨리 좀 볼게요, 위치 추적해가지고. 빨리 좀요. 아유, 형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저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요. 못해도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막내 동생 뻘되는 인간이 저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게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이 제보해 준 분은 저 택시기사분의 아내분이십니다. 남편분이 전화를 해서 나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 상황이 지금 그 새벽 3시에 서울의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 길로 가냐, 왜 앞에 여자를 태웠냐. 참고로 여성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왜 여자가 저기 타고 있냐, 뭐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기야는 욕설과 함께 폭행도 했고요. 이 기사분이 경찰에 또 신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길을 가다 결국 길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응대를 안 해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저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팔이라든가 얼굴 이런 데 멍도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저 가해자로부터 사과 같은 거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분 말씀이 이게 지금 저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경찰에 소극적으로 나오는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불박차 잘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표지판 보세요. 오, 꽝! 뚝꽝! 세상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표지판. 자, 운전자는 일단 침착하게 차를 세우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양 변호사님. 아니 세상에 표지판이 저기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저 사고는 지난 8일 이 블랙박스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거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금 구별이 안 가실 텐데 유리창이 아니라 엔진 덮개 위에 떨어졌던 겁니다. 조금 뒤에 떨어졌으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그렇구나. 상황인데 문제는 저 차가 2013년도에 나온 차랍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아이고야. 하네요. 수리비보다 차값이 더 낮다 보니까. 근데 이 도로공사 측에서 처음에 운전자 주장은 그래요. 아, 우리 그거 저 배상보험 안 들어있으니까 이 손해배상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건 그쪽 사정인 거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아무튼 또 이후에 논란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다시 입장을 밝힌 게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딸랑 손님 입장. 자, 주변을 휘휘 둘러보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다가 이때 맥주를 떨어뜨렸어. 일단 주워서 꼭 챙기는데요. 다시 냉장고로 갔어. 이번에는 맥주를 꺼내는데 오라 지퍼를 쓱 내리고 그 안에다 넣네. 아하, 이런 컵라면 하나 덜렁 챙겨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요. 하지만 이걸 다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사장님. 아, 일단 출구를 봉쇄하러 저렇게 갑니다. 철컥 잠궜습니다. 슬쩍 그 튀려는 남성의 팔을 딱 붙잡는 그냥 가면 섭하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가지 말자 우리. 자, 잠시 후 경찰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술 대행진. 팔에서 맥주 띠용, 다른 쪽에서 맥주 띠용. 자, 지퍼를 띠용, 띠용, 띠용. 무려 별이 5개. 아, 경찰과 함께 편의점을 쓸쓸히 떠나갑니다. 자, 마술도 아니고 5단에서 맥주가 계속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아, 네, 저게 어제 오후인데요. 편의점에 남성이 들어와서요. 옷 안에 맥주를 무려 5캔이나 넣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 맥주를 막 챙기면서 한 캔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뭐 맥주 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에 가까이 왔을 때는 손에 맥주가 없어서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맥주를 꺼내서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다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은 사장님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요. 아하. 뜬금없이 막 이것저것 다른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마지막에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요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길래 이 제보자인 사장님이 출입문 잠그면서 경찰 신고했고요. 전 여기가 제일 웃겨. 뽕한 거. 그렇습니다. 나와서 경찰이 와서 찾아보니까 이미 지갑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간 떨어져서도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 했던 겁니다. 하하. 이날 조사를 받고 다시 찾아와서 업주한테 일단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이 편의점에 오늘 처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렇잖아도 요즘 맥주 재고가 자꾸 비는 것 같아서 이거 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장님 덩치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절도범죄, 절도범죄도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따질 건 아니지만 약간 배고파서 가난해서 장발장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 술 먹다가 술 더 먹으려고 저걸 저게 넣고 가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점포가 비싼 건데 딱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한심스럽기도 하고 절도범죄 이게 경중이 없는 거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술 더 먹으려고 저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음주까지 걸리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죠. 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제보 후 정말 안타까웠던 음주 뺑소니 사고입니다. 자, 지난 방송 먼저 보고 오시죠. 충북 청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잠시 뒤에 나갈 영상을 보시면 그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넘어져서 밀려가고 바닥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바닥을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해 차량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구조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 본방이 나갔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사건인데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아니라. 자, 이 숨진 고인이 새신랑 30대 초반이었어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건비 아끼려고 남편이 직접 배달 나갔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더 화가 나는 건 저 음주 사고를 낸 장본인 군인이었어요. 휴가 나온 군인.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인데요. 이 사건 후속 취재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잡히기는 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또 인사불성은 아니었던 게 휴대전화랑 자켓을 다 버리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사고를 낸 걸 인지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잠이 왔을까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피해자 아내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단순 뺑소니 음주운전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 차량 대여 업체에서 차를 빌려서 3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32번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결국 음주 사망사고 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0년이면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더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는데 신고도 않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결혼한 지 약 한 달 만에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는 어렵게 그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조금 늦게 오면 근데 전화라도 하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오고 좀 느낌이 왜 안 오지? 근데 계속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경찰서나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저희 대행업체 사장님이 저희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기절했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머리에만 붕대를 감고 몸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몸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그때도 배달할 때도 안 다치려고 진짜 패딩에 이런 식으로 패딩 바지에 그런 걸 입고 해서 몸은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개안할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살 줄 알았어요. 수술이 딱 2시간 30분 걸렸는데 수술 좀 빨리 끝나서 중환자실 옮기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뇌사다. 처음부터 사고 났을 때 원래 즉사였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좀 살려서 응급차 타고 수술하고 뇌사라는 이제 소리 듣고 거의 한 5시간 만에 사망 선고 내린 거는 가능했어요. 피해자 아내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뺑소니범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네, 경찰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뺑소니범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그 카메라에 찍힌 장소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돌았는데 좀 못 찾았죠. 또 자꾸 병원에서 이제 자꾸 심정지 이게 오니까 병원에서 한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왔었어요. 응급이라고 빨리 오라고 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오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중에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하루라도 더 그냥 눈을 안 떠도 좋으니까 하루만 더 그냥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래요. 한 번만 그냥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제 15일 날 이제 사망 선고 내리고 장기 기증하고 힘들었죠. 사실 보낼 수가 없었죠. 지금도 솔직히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마음뿐이라 사고 이후에는 한 달 동안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이게 공황장애나 이런 게 좀 심하게 많이 와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와닿는 느낌? 이제 100일 조금 남았거든요. 거의 집 밖으로 잘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내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검사 부정이 30년이 나왔는데 거기서 반도 아니고 10년이 나왔다는 거에 솔직히 내가 나서야겠다. 좀 정신 좀 차려서라도 나서서 좀 더 처벌을 받아야겠다. 10년은 말이 안 돼요. 무면허 경력이 32번인데 나이도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전년도에도 음주로 해서 취소가 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무면허로 렌트카 엄마 명의로 계속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이면은 제 남편 죽은 나이에 나와요. 그때는 아주 젊잖아요, 솔직히. 뭘 시작해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걔가 나와서 사회생활 하게끔 못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수단 방법을 좀 안 가려서라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도 억울하게 그렇게 갔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10년 살고 나오면 33살. 우리 남편이 죽은 우리 남편의 향년이 딱 그 나이다. 자, 그리고 근데 진짜 33살에 나오면 제가 단언컨대 쟤는 또 사고 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내분이 사실은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내분 혼자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 원망의 마음을 좀 느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아내분 혼자서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도움을 맞아요. 받을 만한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혼자서 동동거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해자와 아내분이 결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남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일단 이 아내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해자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측 모두 항소를 해가지고요.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말로는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곤 합니다. 그 태도는요? 좀 어떤 뉘우치는 기색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일단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조차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내분이 이제 가해자를 1심 때 봤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반성할 인간 같았다면 이런 짓을 이 사건 이전부터 그 음주 운전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해자 동승자도 같이 재판을 받는 거, 뭐 어쨌든 음주 사고를 방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요, 동승자가 사고 발생 직후 차를 세우라고 제안했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은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좀 상당히 원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분과 아내분이 선임한 변호사와 이 동승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장에서 가해자분 할 말 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피해를 볼게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좀 약간 뻔뻔하다? 동승자도 솔직히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둘이 같이 도망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동승자는 그 재판 때 술 먹으러 다니고 있고 왜냐면 참고인 조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그것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안 그래도 10년 때린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동승자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차피 둘이 같이 죽인 거는 사람 없거든요. 담당 변호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재판할 때 조금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 자료들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근데 사실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례가 많다. 조금 더 무겁게 때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쨌든 군인 신분에서 이 사람이 외출 나갈 때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관리 시스템이 과연 적절했나. 이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검사가 구형을 30년 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장량 감경을 하실 게 반절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조금 가볍게 나온 게 아닌가. 자, 30년 구형, 선고는 10년.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판사가 봐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위험 운전치사의 양형 권고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도주치사는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형량에 맞게 준 건 맞긴 하더라고요.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하고 실제 형량 사이의 괴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33살에 그것도 10년을 꽉 채우면 33살에 나온다는 건데요. 한창 운전할 나이인데 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또 음주운전 할 겁니다. 네, 이미 전력도 있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습관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내랑 같이 토스트 가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던 새신랑이 억울하게 떠난 건데 이 와중에 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데 아내분 마음은 사실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죽은 날부터 저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그냥 세상이 다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살 12kg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저도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도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맨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돈을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서 나랑 결혼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면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다. 조카도 생기고 우리도 이제 빨리 애기 낳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애기 준비하려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 옷을 태워줬는데 패딩은 못 태워주겠다고. 그나마 거기에서 남편 냄새가 제일 많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 가서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할 때 가서 좀 거기서는 사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자기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좀 꿈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남편의 채취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패딩은 차마 태우질 못하겠다. 저도 이 부분 들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는데요. 그 뭐 도울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분께서 촬영 끝나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에 출소해서 새 인생을 살 거다. 그래서 사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좀 보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무면허의 음주 뺑소니로 30대 새 신랑을 숨지게 한 이 군인 징역 10년. 앞서 32번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도 말이죠. 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징역 10년. 글쎄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는요. 가게 앞 노상방이옵니다.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자, 불 꺼진 가게 테라스 앞에 저 두 여성이 있어요. 우산을 하나씩 저렇게 우산꽂이에서 펼쳐보더니 꺼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이거 내 거 하면서 저렇게 까만 우산을 쓰고 친구랑 오붓하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왔어. 지금 또다시 왔어. 자, 두 사람 이번엔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그 뒤에 숨어서 바지를 싹 내리더니
주저앉아서 작은 볼일을 봅니다. 자, 그 와중에 빛난 우정 편하게 보라고 마음까지 친구는 보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시원하다. 나머지 저렇게 우산 하나 또 챙겨 들더니 사이좋게 이만 총총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 제작진 모두가 당신 엉덩이를 다 봤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산 도둑질에 노상방뇨까지 이게 사람입니까? 먼저 식사하고 계신 사방 가족 여러분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했던 걸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다시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충격적인 거. 맞아요. 이게 미제 사건이라 콜드 케이스. 그러니까요. 이 과학 수사 CSI도 지금 이걸 풀질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 범인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피해 사장님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피해 사장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두 여성은 가게 앞에 있던 우산을 훔쳐갔는데요. 또다시 돌아와서 다른 우산을 펼쳐 그 뒤에서 볼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훔쳐간 우산만 총 3개입니다. 동양들 좀 앞쪽에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지 휴지 있잖아요. 일본은 휴지가 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냥 쓰레기니 하고 소수 제가 버리고 우산이 없어졌으니까 우연치 않게 CCTV 봤는데요. 혹시나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옆에 온 손님들 가져갔더니 하고 신경 안 썼어요. 비 왔으니까 누구나 숨 쓰겠지 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우산 하나 아무 단돈 얼마 안 하는데. 근데 확인하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본 거죠. 노상방뇨를 하니까. 근데 한 차례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일행과 같이 그냥 3개 가져가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노상 먹을 것이 하니까 엄청 당황한 거죠. 선생님 뭔가 자영업하면서 이런 일 처음이세요? 예, 이런 건 진짜 처음입니다. 다른 거 훔쳐가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없어요. 상관없어요. 확인하고도 제가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벌써 없어지든가 없어지든가. 근데 노상방뇨나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집 앞에다가 어이가 없잖아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뭐가 됐든 저 와중에 뒤처리까지 하고 갔다는 거 보면 정신은 멀쩡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출근하셨을 때 냄새가 난다거나 좀 이런 건 없으셨다고 하나요?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내려서 악취가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장님께서도 이제 CCTV 보기 전까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휴지도 그냥 누가 쓰레기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설마 그걸 손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버리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더 황당한 것이 미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그 수사 개시되고 처분 내려지기 전까지 사건을 대부분 이제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하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이라 추적이 어려우니까 일단 미제로 분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수사 의지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사 관련해서 사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날 비도 왔고 하니까 동선 파악도 어렵고 수사는 중단되는 게 아니고 좀 수사가 어려우니까 미제 사건으로 등록될 수 있다. 나중에라도 동일 인물이 나타나면은 다시 검거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한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문자했죠. 그럼 형사님 전화 오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지금 발로 뛰고 있는데 많이 찾기 좀 어렵다. 두 번째로 문자죠. 김수관님 바쁘신데 문자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가 어떻게 됐나요? 앞에 일할 때마다 드레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문자 드렸다 하니까 그때야 말씀드리더라고요. 진짜 좀 동선 파악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테라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당연히 저거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노상방뇨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비교적 무겁진 않지만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얼른 잡혀서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좀 어떻게 범인 잡힐 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님들 혹시라도 보시면은 좀 바쁘신 와중이라도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있으면 지금이라도 와서 사과했겠죠. 근데 소지가 없으니까 꼭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보신다면은
가게로 오세요. 대화도 붙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고 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인간으로서 진짜 좀 아쉽고 짜증나죠. 정말 저는 이래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경찰분들이 저 노상방뇨한 사람들 잡겠다고 온 동네 CCTV를 다 뒤진다는 거, 이것도 정말 행정력 낭비잖아요. 맞아. 자, 저 노상방뇨한 진상들 이 방송 본다면 자기 얘기일 거 알 거예요. 자기 엉덩이인지 알 겁니다. 자, 절도에 노상방뇨까지 모르쇠 하지 말고 사장님한테 빨리 가서 사과하세요. 범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십시오. 자,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기는 한 옷가게입니다. 손님이 옷을 보려고 발을 떼는 순간 바닥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손님은 손쓸 틈도 없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옷가지들 역시 거대한 구멍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뿌연 먼지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저 뭐예요, 저거? 여기는 건물 2층입니다. 옷 구경하는 이 손님은 1층, 그러니까 무너진 자네들을 위해 내동댕이 쳐줬고 그 충격에 다리까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네들로 뒤덮인 이 1층에서는 한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작업자 한 명이 메모리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문제는 1층이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자네들을 끌어올렸고 1시간간의 사투 끝에 작업자를 그래도 무사히 꺼냈습니다. 큰 사고였는데도 작업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고 쇼핑몰 책임자는 모든 보상과 책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한 여성이 현관문 앞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펄쩍 뛰어드는 여성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요. 뭐야 이거?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여성의 엄마가 딸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납치범의 뒤를 쫓았습니다. 나왔어. 그리고 계단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 육탄전을 벌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Pepper spraying me. He's punching me. I heard her screaming. I started chasing him. And I threw him on the floor. And once I got on top of him, he couldn't go nowhere. 자, 저 엄마 어깨가 빠지고 얼굴 뼈가 부러졌는데도 딸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이웃들의 도움도 한몫을 했죠. 결국 붙잡힌 납치범 25세 남성으로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 사이였답니다.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해오다가 결국 이 사달을 내고 만 겁니다. 남성은 납치 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부모님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웃들이 살렸네요. 네, 2살밖에 안 된 작디 작은 아이가 인형 뽑기 방향키를 요리조리 움직여 봅니다. 작은 키 때문에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신중하게 버튼을 탁 누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패. 저게 쉽게 뽑힐 리가 없겠죠. 저 어른들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이는 다시 야무지게 동전을 밀어넣습니다.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놓고 섬세하게 또 방향키를 움직입니다. 안 보여요. 심지어 안 제대로 보여, 보지도 안 보여. 않아. 노룩이야. 툭 방향을 잡더니 버튼을 꾹 누르는데요. 설마? 곰머리가 딱 걸려 올라옵니다. 네, 이 아이는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네, 덩실덩실 기뻐합니다. 저거 건졌어. 네, 평소 인형 뽑기를 즐겨왔다는데요. 물론 실패했은 맛도 맞지만 인생 2년차 만에 고수의 경지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고수가 여기 숨어 있었다. 백날에도 안 되던데 비법 좀 전수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선수네, 선수야.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한 종교 행사가 열린 현장인데요. 군중 속에 거대한 2마리 코끼리가 보입니다. 불안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코끼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몰두한 모습이 있죠. 근데 코끼리 한 마리가 코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코끼리는 인정 사정 없이 발밑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코끼리를 향해 매섭게 달렸습니다. 지들끼리 싸워 이제. 네, 두 코끼리 한 차례 충돌로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은 도망치느라 혼비백산이 되었는데요. 두 코끼리의 싸움에 피를 본 건 당연히 사람들이었어요. 미처 피하지 못했던 수십 명의 군중이 밟히고 넘어졌고요.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 죽었어요? 자, 부상자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도망친 코끼리들 역시 마을 인근에서 포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강아지가 간식 하나를 날름 받아먹죠. 그런데 저 멀리서요,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 창밖에 멀뚱히 서서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친구. 네, 바로 동생 강아지였습니다. 세상에. 한껏 내려간 입꼬리와 눈썹,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은 눈까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이 달래주러 나간 보호자에게 원망 섞인 눈빛을 쏘기도 합니다. 사실 안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굳이 저기 서서 불쌍한 척을 했던 겁니다. 왜? 아니, 결국 동생 강아지도요, 같은 간식 하나를 먹으면서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더 주거든. JTBC